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통사론에서 다루는 크게 세 가지의 범주 중에서 자, 문장 성분도 우리가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훈문장, 그 다음에 견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문장의 짜임까지도 마무리를 했고, 자, 이제 우리가 통사론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세 부분 중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법 요소야. 이 문법 요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디테일하게 보면 6개의 하위 영역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우리가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시제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그 다음에 부정 표현, 마지막 하나가 종결 표현까지 해서 이렇게 6개와 관련된 학습 요소가 있어. 그래서 이 6개와 관련된 걸 마무리하면 이제 통사론 전체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자, 그 중에 오늘은 이 높임 표현을 중심으로 수업을 좀 해볼 거야. 자, 근데 이 높임 표현은 항상 늘 머릿속에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자, 4가지의 어떤 요소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4가지가 어떻게 관여하냐에 따라서 이 높임의 표현이 양상이 좀 달라진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일단 말을 하는 화자, 자, 그 다음에 그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 자,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의 어떤 주체, 그 다음에 그 문장 내에서의 객체. 자, 이렇게 4개의 그 관여하는 대상들의 관계에 따라서 높임 표현의 양상이 좀 달라진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을 배울 건데, 자, 그것들은 전부 다 이것들이 관여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관여했을 때 그 높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범주를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해야 되고 이 관계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 높임 표현의 개념을 보면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자, 청자에 대해서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을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이렇게 개념 정의를 보면 너희들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대상이나 청자에 대해서 자, 높은 것에 관련돼서는 뭐 높임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잘 될 텐데, 자, 낮은 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넓은 의미의 높임 표현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머릿속에 통념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가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나보다 높고 그 높은 사람을 구별해서 높임 표현을 쓴 거니까 우리가 그걸 높임 표현이란 말을 쓰는데, 나보다 등급이 낮은 사람, 자, 이 낮은 사람에게 가십시오 대신에 가라 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언어적으로 나보다 낮은 등급을 구별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통념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자, 높은 사람에게는 높게 표현하는 것, 낮은 사람에게는 낮게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높임 표현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뒤에 가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어. 자, 그래서 높임 표현에 1차적으로 너희들 머릿속에 잘 정립해야 되는 것은, 자, 높은 것은 높은 거대로, 또 낮은 것은 낮은 것대로 언어적으로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자,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고, 자, 그다음에 실현 양상을 보면, 자, 문장의 종결 표현을 통해서, 그다음에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격조사 깨나 깨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들이다나 여쭈다, 뵙다나 모시다, 잡수시다나 주무시다, 내지는 진지나 말씀 치하 등 이렇게 특수한 어휘들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자, 실현 양상들이 좀 다양한데, 일단 문장의 종결 표현은 대체적으로 상대 높임법이 문장의 종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주체 높임법이야. 자, 그다음에 격조사 깨나 깨서는 우리가 배우고 왔는데, 자, 주격조사 이와 가가 있었는데 이와 가 대신에 그 주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올 때 우리가 깨서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다음에 부사격조사 에게가 있는데 이 에게에 놓이는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을 때는 에게 대신에 깨가 쓰인다. 우리가 격조사를 배울 때 배우고 왔어. 자, 그래서 이렇게 격조사를 통해서 실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이다 같은 경우는 주다의 높임 표현이지, 그 다음에 여쭈다는 묻다의 높임 표현이고, 뵙다는 보다, 그 다음에 모시다는 들이다, 그 다음에 잡수시다는 먹다, 그 다음에 주무시다는 자다, 그 다음에 진지는 밥이지 밥, 그 다음에 말씀은 말, 그 다음에 치아는 이빨,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런 단어들, 특수한 어휘들을 통해서 우리가 높임을 실현할 수도 있다. 자, 실현 양상 잘 기억해 두고, 자, 종류에는 상대 높임법,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상대 높임법이 국어에서는 가장 많이 발달된 높임법이야. 자, 그래서 특히 현대 국어에서는 자, 상대 높임법이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시되고 중요도가 가장 높은 높임법이야. 그래서 잘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중세국어와 관련해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객체 높임법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어. 자, 그때는 뭐 이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법에는 선어말 어미가 없지만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법에는 선어말 어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고, 어떤 양상에 따라 선어말 어미가 다 다르게 쓰였어. 자, 그래서 이 중세국어 때는 객체 높임법이 굉장히 중요했고 시험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현대국어에 와서는 이 객체 높임법이 대부분 약화되고 특수한 어휘들을 통해서도
높이는 높임법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현대국어 입장에서 본다면 객체 높임법이 그렇게 중요도가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일단 너희들의 중요도는 일단 현대국어에서는 상대 높임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잡고 그다음에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법이 중요한데 그래서 중세국어와 관련된 시험 출제할 때는 객체 높임법 시험 문제가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상대 높임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상대 높임법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화자가 특정한 종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듣는 이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문법 범주로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 이렇게 총 6개의 등급의 높임의 등급을 가진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격식체에서는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자, 그다음에 비격식체에서는 이렇게 2개의 등급인데 우리가 여기서 상대 높임법 할 때 상대라는 말은 내 말을 들어주는 청자를 상대라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 높임법을 다른 말로는 청자 높임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비격식체, 격식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비격식체는 뭐냐면 주로 이제 공적인 표현일 때 우리가 쓰는 말인데 주로 좀 직접적이고 그다음에 단정적이면서 좀 객관적인 어떤 표현을 격식체다 이렇게 표현해.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뭔가 좀 부드럽고 그리고 단정적이지 않으면서 뭔가 좀 주관적인 느낌을 주는 그러한 어떤 말투를 비격식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적인 자리나 이럴 때는 격식체 사용이 많고 어떤 사적인 자리나 친밀함을 느끼는 어떤 대상과 주고받을 때 그때는 비격식체 표현이 많아. 자, 근데 비격식체도 다시 이렇게 4개 등급,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는 아주 높임이라 그래. 아주 높임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오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사 높임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이렇게 2개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높임의 표현이거든. 자, 근데 하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사 낮춤이라고 하고 헤라체 같은 경우는 아주 낮춤이라 그래. 그래서 하계체나 헤라체 같은 경우는 너희가 눈으로 확인해 봐도 자, 뭐뭐 하게, 뭐뭐 해라 이거는 우리가 높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너희가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뭐뭐 하게, 뭐뭐 해라 이렇게 말투로 써본 적이 없잖아. 자, 이건 낮춤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격식체는 나눠보면 앞에 하십시오체와 하오체 같은 경우는 높임의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하계체와 헤라체 같은 경우는 낮춤의 표현인 거야. 자, 근데 비격식체도 연결을 지어보면 해요체 같은 경우는 높임의 표현인 거지. 자, 그래서 이 해요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루 높임 이런 말을 써. 그 다음에 해체 같은 경우, 해체는 우리가 반말인데, 자, 반말은 너희가 알겠지만 이렇게 낮춤의 표현이야. 자, 그래서 이 해요체는 지금 위에 있는 하십시오체와 하오체, 요렇게가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와 연결되냐면 위에서 이렇게 하계체와 헤라체. 그래서 총 6개 등급 중에 보면 높임과 관련된 게 3개의 등급. 그 다음에 이 낮춤과 관련된 게 3개의 등급이 있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보면 가다라고 한다면 자, 거꾸로 가보면 자, 가다, 자, 가네, 가시오, 그 다음에 가십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높임의 등급이 좀 더 높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높임의 등급이 더 낮아지는 거고. 근데 너희가 지금 눈으로 봤지만 이 높임의 등급이 뭐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어미들, 이 종결 어미들이 이 높임의 등급을 실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지금 개념학습에 관련돼서 더 이상은 뭐 개념학습에 대해서 더 추가시킬 것이 없어. 자,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어미들이 어느 등급의 높임법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 내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뭐뭐 하렴, 뭐뭐 하렴이나 자, 이런 어미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 어미들이 어느 정도의 높임을 실현하느냐 보면 꼭 이렇게 듣기만 하면 꼭 대우해주는 말처럼 들리거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높임의 등급은 헤라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듣기에 너희들 머릿속에 일단 가지고 있는 통념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높임의 등급과 정확하게 매칭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매칭이 잘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지금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이 어미들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어미들을 활용해서 그것이 상대 높임법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시험 문제 출제하게 되면 이 어미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그 높임의 등급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십니다 내지는 하시오, 하네 이런 식으로 뭐 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말투와 지금 이 명칭과 딱 맞는 것들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명칭과 다른 뭐뭐 하렴, 뭐뭐 하렴무나 대신 뭐뭐 함세 뭐 이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높임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자주 보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어떤 연습들을 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난점들이 자꾸 생겨. 자, 그래서 뭐 감탄법에서도 자, 뭐뭐 하는구려, 자, 밥을 먹는구려, 밥을 먹는구먼 뭐 이런 말이 만약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상대 높임법의 어느 등급에 해당되느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 판단이 뭐 머릿속에 여러 번 숙지하거나 반복적으로 보지 않은 학생들은 대처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숙지를 잘 해야 되고 청자 높임법과 관련된 이 상대 높임법은 항상 단독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
단독으로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고 항상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냐면 뭐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이것들과 같이 섞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삼촌 아버지께서 직장에 가셨어요라고 만약에 이 문장이 있다면 자, 이 문장은 상대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모든 대화는 다 상대높임법이기 때문에 지금 삼촌에게 자, 삼촌이 청자로 설정이 돼 있고 지금 화자가 나가 되겠지. 그럼 나가 삼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설정이 돼 있냐면 자, 가셨어요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주어 자리에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높임의 대상이 나왔어. 이 아버지가 주체가 될 텐데 아버지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삼촌이라고 하는 청자보다 더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뒤에 시가 붙어서 이렇게 상대높임법이 같이 실현이 된 이 표현 자체가 적절한 표현이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청자라 할지라도 자, 앞에 할아버지가 꼈어. 자, 할아버지가 청자로 설정이 되면 자, 아버지께서 직장에 가셨어요라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 돼. 높임을 잘못 실현한 표현이 돼. 자, 왜냐하면 자, 똑같이 화자는 난데 지금 여기선 청자가 할아버지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청자인 할아버지가 주체인 아버지보다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자, 그때는 아버지께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자, 아버지가 직장에 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적절한 표현이 돼.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이 네 개에 관여하는 대상들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그것이 높임법이 정확하게 실현이 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돼. 상대 높임법은 모든 대화가 다 상대 높임법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이나 객체 높임법과 항상 결부가 돼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해.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상대 높임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야. 자, 현대 국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얘기했고 이 상대 높임법이 이 국어의 높임법 중에서 가장 발달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대 높임법에 관련된 어떤 숙지는 어미와 관련된 이 학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과정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높임법이기 때문에 좀 더 너희들한테는 수월하게 느껴지는 높임법이 아니라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상대 높임법에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자, 어떤 것들을 더 덧붙이면 너희들한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자,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같이 정리하면서 높임법 전체를 다 마무리할게.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이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통념과 일단 그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부터 개념 정립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높은 대상에게만 표현하는 것이 높임 표현이 아니라 자, 높은 대상에겐 높은 표현, 낮은 대상에겐 낮은 표현 이것에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모든 표현을 우리가 높임 표현이라 한다는 이 개념 정립부터 시작해서 자,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어미 체계와 관련된 숙지까지 주기적으로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장기 기억을 만들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시험장에서 그렇게 쉽게 꺼냈을 수 있는 내용이 안 돼.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법에 해당되는 문제는 5문제인데 그 5문제 중에 일단은 여기에서 문제를 틀리고 나면 우리가 시험에서 승산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개념과 관련된 것들은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건데 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적용의 문제야. 자, 그래서 일단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정립이 잘 돼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부분을 너희들이 잘 복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다음 시간에 높임법 수업 전체를 다 마무리할게.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